이번 강의는 명령어와 소수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천해고원 서론인 첫 번째 고원에서 화용론과 미시정치학을 연결합니다. 화용론으로서의 명령어와 미시정치학으로서의 소수문학의 연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하의 내용은 그 구체화이면서 들레즈가 말하는 권력의 수목적 구조 속에서 생성된 리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은 목차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와 소수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선은 첫 번째 절에서는 언어에 접근하는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통사론과 화용론을 비교해서 화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 절로 넘어가서는 이 화용론을 설명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잉여성과 명령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잉여성의 형식을 구성하는 주파수와 공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톤과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면성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정치학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절부터는 언어학을 넘어서서 정치학과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3절의 첫 번째에서는 우선 집합적 배치와 기호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3.1절에서는 그 기호체제 첫 번째인 기표적 기호체제, 3.2절에서는 탈기표적 기호체제, 그리고 결론부에 해당할 수 있는 4절에서는 첫 번째로 반기표적 기호체제, 그리고 4.2절에서는 도래할 민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을 소수문학과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언어의 의미에 접근하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언어를 의도의 표현이라 보는 후설의 관점입니다. 그는 음성으로 주어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진이고, 이 진이 전달되기 위한 기호적인 체계에서의 의미를 베도이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 좋아한다는 표면의 언어는 좋아한다는 심층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언어를 도구적인 것으로 보는 말하고자 하는 바의 선차성, 순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가 앞서서 존재하고 언어는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순수성을 쉽게 믿어도 되는 것일까? 데리다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와 현상에서 그가 서양의 음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며 타겟으로 삼는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의도의 순수성 혹은 선차성입니다. 무엇인가 좋아한다는 의도 혹은 관념이라 해도 좋을 그것은 사실 도구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기호에 의해 구성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침묵해야 했던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언어는 그것의 용법이라고 보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의 전회는 데리다의 후설 비판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구조주의의 것입니다. 인간은 나면서 언어들이 작동하는 체계인 랑그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언어의 의미를 습득합니다. 랑그에 대비되는 개념이 개별 발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파롤입니다. 언어 활동인 랑가주는 랑그와 파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한 안녕과 잠시 후에 말한 두 번째 안녕은 그 음성을 소노그래프로 그려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별 발화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랑그라는 보편적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시르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파롤보다 보편적 상수 체계인 랑그를 특권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주의는 체계와 규칙을 중시하고 기호들을 구조 내로 복속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가 자의적으로 결합되어 기호가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랑그 내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차이로서만 획득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지만 일단 결합되고 나면 체계 속에서 안정된 결합 관계를 갖습니다. 또한 기호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갖지 않지만 체계 속에서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락강은 소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밀고 나아가 기표의 물질성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한 후설의 관점을 기의 중심적인 언어관이라 칭할 수 있다면 락강의 것은 이와 정반대 지점의 극단으로 나아가는 기표 중심주의적인 언어관입니다. 이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세미나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빼앗고 빼앗기는 이 단편에 대해 락강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기의가 없는 텅 빈 기표로서의 편지가 왕, 왕비, 장관, 경찰, 뒷행 등 인물들의 위치를 배분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둘 모두 공시적 구조를 강조합니다. 소시르가 자의성과 함께 기호의 특성으로 제시하는 것은 선형성입니다. 편지라고 말할 때 피읍, 여, 니은이 직선적 순서에 따라 배치되고 편과 지라는 발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락강이 말하는 환유적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이라고 말할 때 나는의 의미는 주어로서의 나를 가리키는 것인지 날다의 활용 형태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오는 다른 단어와 이루어지는 통사적인 배열에 따라 나는의 의미가 사후적으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통사론과 화용론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서 밝혔듯 들레즈와 가타리는 일상의 미시정치적 차원에서 화용론으로 언어를 다룹니다. 언어학은 통상 음운론, 통사론, 화용론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언어를 다룹니다. 음운론은 음성학과 결부되어 소리가 음소 단위로 분절되는 현상을 연구합니다. 영어에서 서로 다른 소리인 루니와 루니가 한국어로는 모두 루니로 표기되는 것은 두 언어의 소리를 분절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사론은 구문론이라고 불리며 단어 단위의 결합을 기준으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전 절의 마지막에 통사적인 배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의 통사적 배열의 구조가 문장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가 이 화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수용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수용도는 문장에서 출발해 명사구와 동사구로 나누고 각 구를 이루고 있는 개별 요소들을 분할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장을 파악합니다. 반면에 화용론은 발화를 중심으로 언어에 접근하는 학문인데 앞서 통사론이 문장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화용론은 언어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발화자는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서 말했으며 등을 함께 고려해 언어 현상을 파악합니다. 둘러싸여 있는 것과 함께 고려될 때 텍스트는 발화라고 칭해집니다. 영화 브레스트 오프의 한 장면에서 등장인물인 글로리아는 자신의 집 앞에서 앤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올라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갈래요? 이에 대해 앤디는 저는 커피 안 마시는데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에 대해 글로리아는 커피는 있지도 않다고 말을 합니다. 텍스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있지도 않은 커피를 권한 글로리아의 대사가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지만 영상을 보고 나면 앤디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을 때 둘의 대화는 말하자면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의 발화 속에 있는 커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앤디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어긋남을 초래했을까? 올라가서 커피 마시고 갈래요라는 문장을 앞서 언급한 수용도를 통해 분석해봐도 커피를 구조주의의 관점에 따라서 코히나 카피, 쿠피라는 다른 기호들과의 차이 속에서 살펴봐도 우리는 이 어긋남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보았을 때 커피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텍스트 외에 무언가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와 더 깊은 연관을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글로리아의 간접적으로 말하기는 언어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경제성의 논리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에어쿼츠는 이 지점에 놓입니다. 발화하며 허공에 인용 부호를 그리는 행위는 화자가 지금 사용한 단어가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표현하려고 했던 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쓰입니다. 이 용법이 확장되어 본래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반어법과 함께 사용됩니다. 말하자면 정반대로 말해야 할 것을 일부러 반대되는 기표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동작을 덧붙임으로써 본래 말하고자 했던 바를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이 에어쿼츠는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라는 명제의 정반대 지점에 있는 여분의 무엇입니다. 앞서 외부라 부른 바를 들레즈 가타리를 따라서 잉여적인 것, 잉여성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잉여는 한때 유행했던 표현 잉여인간에서의 잉여를 뜻합니다. 이는 사회체 구성의 필수적이 아닌 없어도 괜찮은 여분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들은 기존 언어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기에 잉여적이라 여겨졌던, 말하자면 언어학의 외부, 주변적인 지대를 통해 언어를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자본가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잉여적 산업예비군이라는 여분이 필요했듯이 말입니다. 소시르로 대표되는 랑그 중심 언어체제와 다르게 화용론의 관점에서 파롤 중심의 언어관을 강조한 이가 바흐친입니다. 그는 우리의 관점은 언어의 생생한 현상을 다루기 위해 음소적인 것과 의문적인 형태보다 통사적인 것에 우선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명확히 한 바 있듯이 통사적 형태에 대한 생산적인 연구는 발화 이론에 대한 온전히 정교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통사론에 앞서 화용론적인 측면이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반대되는 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언어라는 말보다 발화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의 관점은 언어 연구가 추상적인 체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불려나온 수많은 것들의 교차점인 발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발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음성으로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 신체 언어 등을 포함하는 모든 언어적 행위, 언표 행위인 에농시아시옹을 가리키는 것이고 언표인 에농세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